그래서 그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메인을 갖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따라서 코딩을 한번 해주세요. 요 코드는 기존에 우리 그 계산기, 간단한 계산기 만들 때 했던 코드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간소화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2개 받아가지고 나눠 보는 거예요. 이 코드 문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문제 발생할까요? 두 번째 정수가 0이 되죠. 네. 정수를 0으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다 치셨어요? 네.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열심히 빨리. 보고 치지 말고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정수 2개 받아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것을 별도 함수 만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두 번째 정수가 0이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그 문제는 우리가 코드를 수정해서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예. 그래서 예외들은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예외들은 그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되셨어요? 실행해 보셨어요? 네, 문제 없죠. 그러면 문제를 일으켜 봅시다. 삐딱한 사람. 자, 0을 넣었더니 빨간색 글씨로 이런 게 출력이 됩니다. 이 출력된 내용 뭔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 영어 안 돼? Exception in thread main. exception이 발생했다. 예외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main이라는 thread에서. 그러니까 thread라는 건 이해 안 해도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되면서 예외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고요. 발생된 예외는 자바 랭의 어리드메틱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발생됐다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보조적인 설명이에요. 어리드메틱 익셉션인데 산술 예외인데 산술 예외도 어떤 다른 종류가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0 나누기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된 거죠. divide by 0. 그 다음에 나오는 요 두 줄은 stack trace라고 그래요. stack trace.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 함수를 위한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stack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stack 구조처럼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stack이라는 게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동전 쌓는 것처럼 해서 빼려면 맨 위에 걸 빼야 되지 중간 걸 못 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실행된 거예요. 메인이 끝나기 전에 뭐가 실행됐어요? div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치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13번째 줄이 여기인데 요 과정에서 이제 13번째 줄에서 에러 났고 그 13번째 줄에서 div라는 게 호출됐는데 요 5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했다. 이게 stack tra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생된 위치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거기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보면 어디서 에러 났다는 걸 알 수 있고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면 요걸 클릭해서 여기를 이제 수정하려고 하겠죠. 근데 요거 눌렀을 때 수정은 여기서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요 경우에는 만약 이런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럼 어디를 수정해야 돼요? 얘를 수정하기보다는 얘를 호출하는 데에서 n2가 0이면 호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그건 좀 이따 해보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요거를 불렀을 때 예외가 발생되면 그 순간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 거예요? 프로그램은 종료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뭐까지 출력이 돼야 돼요? 요 끝이라는 것까지 출력이 돼야 되는데 요 줄을 실행하면서 예외가 발생됐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즉 예외 처리라는 자바에서 예외 처리는 이런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얘를 잡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잡지 않으면 얘가 계속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던져지는데 그 던져지는 순서는 스택 트레이스를 따라서 던져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가 발생됐죠. 그러면 거기서 예외를 잡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리하지 않으면 얘를 부른 메인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예외가. 그러면 메인에서 잡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메인에서 잡지 않으면 또 던져지게 돼요. 그럼 그 던져진 건 결국 어디로 가냐?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 시스템이 뭐예요? 이 자바를 실행하는 주체는 JVM이죠. 그래서 JVM이 예외를 받게 되면 JVM은 그 프로그램을 그 위치에서 중단시키고 스택 트레이스를 출력해 줍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얘를 발생하지 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쵸? N2가 0이 아닐 때만 불러라. 그러면 사용자가 0을 넣든 뭘 넣든 간에 끝까지 다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예외는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처리하고 복구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많은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예외들은 보통 잡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생하지 않게끔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외들은 내가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좋은 정보가 되는데 실제 프로그램 배포하고 이런 예외가 발생되면 그건 정말 잘못 짠 코드예요. 문제가 심각한 코드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를 우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예외가 발생됐을 때 그 예외가 처리가 안 되고 JVM까지 가면 프로그램 죽는다. 그럼 프로그램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내가 얘를 잡고 싶다. 그러면 그 문법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try 아까와 달리 이렇게 try catch를 하게 되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됐는데 내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프로그램 종료되지 않고 끝까지 출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잡으면 내가 잡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코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이렇게 잡는 거다 아니다?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애들을 잡아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코딩하는 어떤 흐름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설명드리기 전에.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외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 예외를 잡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예외가 JVM까지 전달되고 JVM까지 전달되면 프로그램은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거를 나도 디버깅하는 과정 때문에 스택 트레이스를 출력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print 스택 트레이스를 넣어놓고 실행을 다시 해보면 3, 0 넣으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조금 이게 안 맞아 출력되는 건 그 스레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아까랑 비슷한 그 스택 트레이스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 정보랑 발생된 위치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시스템에선 이렇게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예외를 잡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는 잡아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지 않게끔 코드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 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예제랑 조금 다른데 비슷하게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 예외가 나겠죠. y가 0이니까. 그러면 이 예외가 발생되면 여기서 잡아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JVM으로 그 예외 발생된 것이 갈 거고 그러면 그 JVM은 예외를 이렇게 콘솔에다가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을 그 위치에서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뭐 자바뿐만 아니라 C++도 비슷할 걸로 알고 있고 C#도 다 요즘 최신 객체 지향 언어들은 이런 예외 처리를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문법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개념은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코드에서 이런 거는 발생되면 안 돼.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어떤 뭔가 콘솔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출력하든 뭐 에러 코드를 쓰는 것보다
예외 처리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 예외 처리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위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throw new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throw라는 예외가 발생하면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위치에서 내가 직접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발생을 안 시켜도 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면 시스템에서 저절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요 예제처럼 여기서는 내가 throw new arithmetic exception 안 해도 저절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시스템에서는 발생을 안 하겠죠. 어마운트가 음수라고 해서 뭐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의 논리상으로는 여기 어마운트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발생시키는 겁니다. 발생시킬 때 그 throw로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때 던지는 게 뭐냐면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throw 문법하고 같이 나오는 new illegal argument 요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 던지게 됩니다. 그럼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던지면 그것을 어딘가에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만약 어딘가에 아무도 받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JVM까지 가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발생된 예외를 잡고 싶으면 try catch를 씁니다. try catch를 쓰는데 이 try catch를 쓰는 방법하고 예전에 C에서 return type 갖고 하는 것 갖고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발생된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바로 그 return 값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흐름을 봐주세요. 이게 함수 호출된 흐름인데 메인이 실행되다가 메소드 1이 실행됐어요. 즉 메인은 아직 안 끝난 거죠. 메인 끝나면 프로그램이 죽는 거니까 메인이 안 끝나고 메소드 1으로 왔어요. 그래서 메소드 1에서 쭉 실행되다가 메소드 2가 실행이 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 정도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직접 예외를 생성해서 던졌든 아니면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던졌든 던져지게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잡지 않으면 바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잡지도 않으면 다시 또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잡지 않으면 JVM까지 가고 종료가 됩니다. 즉 예전에 C와 달리 C에서는 여기서 발생되면 바로 위에서만 잡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는 더 위에서 좀 더 내가 그 위치, 그 에러를 체크하는 위치를 좀 더 유연하게 잡을 수가 있다. 꼭 그 함수를 호출한 사람이 안 해도 되고 그거에 바로 더 위 원하는 데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ry catch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ry catch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데 코드를 실행하는데 요 코드 중에는 어떤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예외는 내가 잡아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ry 안에다 코드를 넣고 내가 잡고 싶은 것들을 이 캐치절을 이용해서 캐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캐치절을 하시면 두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하나는 케이스절, 스위치문의 케이스절하고 좀 흡사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절도 스위치문의 조건에 따라서 걔 맞는 코드가 케이스절이 실행되는 거죠. 얘도 비슷하게 어떤 예외가 발생되면 그 예외에 맞는 캐치절이 있으면 실행이 되고 없으면 실행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요 문법적인 구조 보면 케이스절하고 좀 다르게 어떤 식으로 먹었냐면 함수처럼 생겼어요. 캐치가 이름이고 요게 인자, 코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캐치절은 이렇게 캐치라는 키워드와 여기 내가 잡고자 하는 예외, 그 다음에 예외를 잡았을 때 해야 되는 일을 여기다가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 캐치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예제에서 출력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외가 발생이 안 되면 트라이저에 있는 게 쭉 실행이 되는 거예요.
캐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행하다가 지금 요 줄에서 예외가 발생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예외 발생되면 그 다음에 있는 줄은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절에 문장이 한 10개가 있는데 5번째에서 예외가 발생됐어요. 그럼 6번째 이후 애들은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고 캐치절로 넘어옵니다. 그럼 캐치절에서 여기서 발생된 예외를 잡으면 여기서 코드가 실행되겠죠. 그 다음에 캐치절 끝나고 이게 실행돼요.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낼 수 있는데 이럴 때 출력되는 거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요거 쓰고 요거 쓰면 돼요. 그렇죠? 요거 쓰면 빵점. 그렇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렇죠? 요 코드를 주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는구나. 그리고 그 발생된 예외가 여기서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실제적으로 요 위치에서 그 다음 문장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캐치절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잡으면 요게 실행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 문장들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주고 출력되는 거 쓰세요. 그러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고요. 근데 이런 캐치절이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 안 됐어요? 네, 저는요. 프라이먼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요. 프라이먼 이하가 실행이 안 되고 실행이 계속 캐치절로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이 코드를 읽으려면 try catch 부분을 다 빼요. 다 보지 마세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5개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장들이 하나씩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요 4번째 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건 이해됐죠? 문제 발생하는 거. 문제가 발생하면 try절에서는 그 다음에 있는 문장들은 실행이 안 돼요. try로 묶여져 있는 거. 얘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실행이 되지. 나중에. 얘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외를 이 캐치절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캐치절에서는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여기다가 잡을 걸 명시 안 해가지고. 그럼 안 잡으면 넘어오는 거고 못 잡으면 얘도 실행이 안 돼. 얘도 실행이 안 되고 그 위로 던져지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어리매틱 익셉션이 아니라 다른 예외가 발생되면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얘도 실행이 안 되죠. 요것도 실행이 안 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캐치절 관련된 문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게 좀 틀린 말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캐치절에 하나만 예외를 한 종류만 이렇게 인자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바 7부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 기호가 보통 어디에 쓰는 기호죠? 오화. 우리 2개 했을 때 오화, 하나도 오화. 그래서 오화 하는 거니까 얘나 얘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잡아가지고 같은 코드로 처리하고 싶으면 예전에 그게 안 됐는데 자바 7 이후부터는 요 연산자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문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해야 된 일들이 어디 갔어? 해야 된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나눠서 코딩을 하게 되겠죠. 데이터베이스가 실패했을 때 여기 직원이 없을 때 요거 코드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캐치절을 여러 개 써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겠죠. 근데 캐치절을 이렇게 여러 개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서예요. 순서. 요 캐치절을 쓰는 순서가 중요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예외를 발생되면 제일 맞는 걸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검토를 합니다. 위에서부터. 발생된 게 얘에 해당되나? 아니면 얘에 해당되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요 그림을 보세요. 이게 자바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예외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다양한 예외들이. 그래서 아까 어리매틱 익셉션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다양한 예외들이. 그리고 그 예외들은 이런 식의 계층 구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거 익셉션이라는 거, IO 익셉션이라는 거랑 런타임을 좀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은 익셉션의 한 종류이죠. 그렇죠? 이세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요 예제에서 IO 익셉션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IO 익셉션이 익셉션이에요? 아니에요? 익셉션이죠. 그러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펫, 더, 캣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펫이고 여기가 독이에요. 펫, 더. 그러면 강아지가 발생을 했어. 그럼 강아지도 애완동물이에요? 맞죠? 그러면 펫에서 잡는 거예요. 독에서 못 잡고. 근데 거꾸로 여기다가 독 쓰고 여기다가 펫 쓰면 어떻게 돼? 캣이면 펫에서 잡겠죠. 독이면 독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예외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가 않고 상속 계층 구조도에 어떻게든 맞물려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보다 더 그 세부적인 애를 먼저 써야 돼요. 포괄적인 애를 뒤로 쓰고. 그래서 순서를 만약 이렇게 두 개 하고 싶으면 거꾸로 가야죠. 그럼 IO 익셉션이 먼저 나오면 IO 익셉션은 첫 번째에서 다 잡고 나머지는 익셉션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캐치절은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상속 계층 구조도 관계에서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고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IO 익셉션도 익셉션에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즈의 관계가 성립하니까. 그래서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됐지? 저반하고 되게 딴 얘기를 했었나? 어쨌든 봅시다. 너무 지금 빨리 여기까지 얘기한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캐치절과 관련된 마지막 문법, finally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try 캐치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try절이 나오고 다수의 캐치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finally 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finally는 우리가 스위치문에서는 디폴트는 늘 써줘라. 그런 식으로 코딩해야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예외에서는 finally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지 굳이 매번 쓸 필요는 없는 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을 때 어떤 실행되는 순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요 코드, 트라이절에 있는 코드에서 예외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트라이절이 다 실행이 되고 파이널리는 또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리는 예외가 발생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파이널리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고 그 예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캐치절에서 잡겠죠. 그렇죠? 예외가 발생을 했는데 그 예외가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트라이절이 전체가 실행이 안 되고 그 예외가 발생된 문장 이후는 실행이 안 되죠. 안 되고 캐치절로 옵니다. 그리고 해당 캐치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실행돼? finally가 또 실행이 됩니다. 요 순서. try 일부, catch finally. 그 다음에
예외가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는데 이 두 개가 아니야. 이 두 개에서 잡지 못해요. 그러면 트라이절도 일부까지만 되겠죠. 그 예외가 발생된 순간까지. 파이널리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이후권 실행이 안 되고 다시 위로 던져집니다. 또 상위로. 그래서 try 일부, finally 상위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보면 반드시 실행되는 건 다 finally는 실행이 됩니다. 그럼 finally는 무슨 용도로 쓰냐? 보통 자원을 반납하기 위해. 파일 열면 파일 닫아야 되죠. 파일을 닫지 않은 상태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 파일이 깨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은 항상 처음에 열면 나중에 닫아줘야 돼요. 물론 자바에서는 new 한 다음에 delete 하는 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파일 처리했을 경우에 그 파일을 오픈하면 finally 같은 데서 닫아줄 수도 있죠. 물론 이 경우도 여는 과정에서 아예 문제가 생겼으면은 finally에서 닫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조금 그런 경우를 위해서 다른 문법이 또 있어요. try resource 뭐 이런 문법이 있어서 파일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밑으로 가게끔 하는 그런 또 문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나중에 파일 처리할 때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간이 애매하네. 자, 여기까지 설명 중에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한 게 없으면 잠깐 코딩을 좀 또 할게요. 코딩을 하는데 예전에 했던 뱅크 어카운트 가지고 코딩을 좀 할게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뱅크 어카운트 코드가 없으신 분은 EL에 가면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두 번째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임포트 하시면 돼요. 임포트 하시면서 잠깐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실습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예외를 직접 발생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코드 중에 deposit하고 withdraw는 우리가 해놓은 코드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하게끔 했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끔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저런 문제가 되는 경우에 예외들을 발생시키게 하면 내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구나 잘못해서 그래서 코드들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들 임포트 되셨나요? 뱅크캄? 아직? 네. 코드가 약간 얘랑 요 코드 지금 이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앞반에서 썼던 코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비슷할 거예요. 자, 다 됐어요? 뱅크캄 코드 올렸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으면 else면 amount가 뭐예요? 음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럴 때 예외를 발생시키고 싶다. 저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러면 throw new 해서 예외 객체를 발생시켜야 되겠죠.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근데 예외 객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내가 예외 객체를 새로 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runtime exception의 자식으로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illegal argument. 뭐 상황하고 맞죠, 잘? 대략적으로. 인자가 엉뚱한 게 온 거잖아요. 음수니까. 그런데 이런 예외는 절대 발생 안 시키게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예외는 어떻게 내가 하더라도 발생될 수 있다가 맞아요? 아니면 절대 발생 안 되게끔 코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되지 않게끔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어떻게 했어요? 그 함수를 호출할 때, div를 호출할 때 뭘 했어요? 인자를 검사했죠. 얘도 디포짓 부르는 사람이 인자를 검사하고 올바른 인자만 넘겨주면 이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코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발생이 안 되게끔 코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디버깅이나 우리가 프로그램 과정에서는 이런 코드로 쓸만한 코드가 되지만 실제 이 코드가 사용된 중에는 절대 발생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발생 안 되게끔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얘의 사전 조건은 어마운트가 음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검사하는 것은 얘의 책임보다는 더 큰 책임은 얘를 부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전 조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냐면은 호출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호출한 사람이 그 사전 조건에 맞는 값만 가지고 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가 있고요. 번거롭지가 않고 검사만 해보면 되잖아. 어마운트가 내가 지금 요 디포짓 부르기 전에 내가 사용할 인자가 음수가 아니면 하고 음수면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로 해서 하면 이런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음수 입금 시도라고 해서 라인수 메인에서 뱅크 어카운트 디포짓 23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요 할 때 검사를 하시면 된다라는. 음수 얘는 근데 withdraw의 경우에도 어마운트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걸 쓰고 요게 아닌 경우는 뭐죠? 그렇죠? 어마운트가 밸런스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예외를 만들어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예외를 정의해서 하는 것과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애를 활용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편리한 측면에서는 뭐가 더 좋아? 있는 거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새로운 거를 만들게 되면 가독성은 높아지죠. 그렇죠? 이 코드의 가독성은 내가 이 예외를 좀 더 이 상황에 맞는 이름으로 쓸 수가 있죠. insufficient found exception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보를 많이 주고 있죠. 코드 읽을 때. 그런 점이 있고, 더 중요한 점은 illegal argument exception은 여기서도 발생될 수 있지만 다른데 내가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들을 처리하는데 어떤 연산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걸 썼어요. 그러면 arithmetic exception은 여러분들이 그 원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해서 날 수도 있고 잘못해서 어디서 0 나누기에서도 발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발생된 예만 보고서는 이게 내가 발생시킨 건지 시스템에서 발생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insufficient found exception이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알아서 어딘가에서 발생시킬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시스템에서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발생되면 이거는 내가 어딘가에 내가 만든 코드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정의하면 얘의 발생에 대해서는 좀 더 알 수 있는 정보가 더 많다는 거죠. 나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드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익셉션들은 그 계층 구조도에 이렇게 맞물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익셉션이 있었고 런타임 익셉션이 있었죠. 다른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예외를 만들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상속받게 됩니다. 런타임 익셉션 아니면 그냥 익셉션. 그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그 차이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외 고급 좀 가서 설명드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만드는 새로운 예외들은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런타임 익셉션. 런타임 익셉션을 부모로 갖게끔 해서 내 새 예외 객체를 클래스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외 객체를 정의할 때는 반드시 늘 두 가지를 만들어요. 두 가지 생성자는 항상 빠짐없이 만듭니다. 두 가지는 빠짐없이 만들게 돼요. 그리고 각각에서 이렇게 두 개는 늘 만듭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객체를 생성할 때 아무런 문자열도 주지 않고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여기에 출력되는 기본 정보는 뭐가 출력돼요? 잔액 부족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이 예외 객체를 만들면서 던질 때 특정한 문구, 문자열을 주면 그 문자열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붙여? 여기서 보면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테스트에서 3,500을 뽑아내려면 insufficient exception이 발생됐고 여기에 출력되는 문자열이 뭐예요? 잔해 부족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문자를 하나 주면 실행을 하면 잔해 부족 1,500 다른 정보가 출력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보여드릴게요. 자바에서 덧셈은 문자열 덧셈은 문자열 결합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얘가 문자열이고 얘는 뭐예요? 정수죠. 그러면 문자열로 바뀌어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자바에서 정수나 부동소수나 뭐를 문자열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1, 2, 3이라는 정수를 1, 2, 3 문자열로 바꾸고 싶다.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이렇게 되면 이 결과는 1, 2, 3이 돼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는 게 되게 쉽습니다. 거꾸로는 어려워요. 얘를 정수를 바꾸려면 그건 좀 코딩이 아니면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빈문자열을 더해 줌으로써 얘는 문자열로 정수니까 우리가 이항 연산할 때 타입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타입을 일치시키죠. 하나 정수고 하나 부동소수면 정수 더하기 부동소수가 이루어져요? 아니죠. 정수를 부동소수로 바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이고 다른 게 있으면 다 문자열로 바꿔요. 얘를. 문자열로 바꿔서 결합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